가게 불을 켜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전기세 돌아가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첫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진짜 공포는 180일이 지나고 통장을 열어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바닥 없는 구멍에 계속해서 돈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 아무리 덮어도 아무리 조여도 통장 속 숫자는 멈추지 않고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깨닫죠. 아, 이게 은퇴 후 작은 가게의 진짜 얼굴이구나.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장 생활은 끝났고 이제 소소하게 가게 하나 하면서 여유 있게 살자.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게는 여유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작이고, 작은 가게라고 해서 책임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서 마음도 돈도 더 빨리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게 은퇴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뒤로 물러날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현역 시절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시간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는 속도가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창업은 다 어렵다. 맞아요. 그런데 은퇴자의 창업은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한번 잘못 발을 들이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씨앗이라고 착각하면서 생기는 과감함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월 몇 백만 원만 벌면 되잖아. 노력하면 되겠지. 나도 서비스는 자신 있어. 이런 말들이 사실 은퇴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은퇴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좋은 상권은 이미 높은 권리금이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둘째, 창업 경험이 없다 보니 초기 비용 지출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셋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장시간 근무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엔 나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뭔가 계속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니 가게 창업이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곤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이 구조가 은퇴자에게 특히 치명적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외곽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한 62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집안일과 요리를 해왔고 주변에서도 맛을 상당히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1억 원 중 6천만 원을 들여 가게를 차렸습니다. 문제는 맛이 아니라 운영이었습니다. 장보기부터 조리, 포장, 손님 응대까지 모든 걸 홀로 해결하다 보니 체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듯 했지만 기존 단골의 재구매율이 낮았고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맞추다 보니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결국 8개월 차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가게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은퇴자에게 체력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창업은 그 자산을 너무 빨리 소모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편의점을 운영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직장 대체로 생각한 케이스죠. 월 순수익 300만 원만 나오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계산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야 시간대 직원이 자주 바뀌고 물류발주 폐기 관리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전기료까지 합치면 순수익은 예상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 도둑이나 취객 문제에도 직접 대응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두 분은 오랜 스트레스 끝에 1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지만 남은 건 2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은퇴자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금 전액을 들여 작은 카페를 연 63세 남성의 몰락입니다. 카페는 로망이 강한 업종이라 은퇴자들이 특히 많이 선택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은한 음악,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 나만의 커피향, 이렇게 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카페는 초기에 고객을 모으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상권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경쟁이 많다 보니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인건비와 재료비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6개월째 월세조차 채우지 못하며 본인 말로는 통장 잔고가 녹아내리는 속도에 숨이 턱 막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회복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반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생각보다 체력이 더 필요하고 생각보다 실패 시 충격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실패했을 때 다시 벌어들일 현역 소득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180일 동안 통장 잔고가 비는 속도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노후 붕괴의 신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은퇴자는 가게를 하면 안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가게 외의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져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해서 같은 이유라면 절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준비가 아니라 불안에 떠밀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돈을 버는 구조를 직접 만들기보다 돈이 새는 구조를 먼저 막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소비 구조 조정, 의료보험 관리, 세금 최적화, 생활비 체계 재설계 등 이런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고 회복력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크가 거의 없죠. 만약 창업을 꼭 해야 한다면 은퇴자라면 다음 4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절대 목돈을 한 번에 넣지 않는다. 둘째, 초기 6개월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 최소화가 목표다. 셋째, 상권 분석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넷째, 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 가능한 업종인지 냉정하게 점검한다. 이것만 지켜도 실패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은퇴 후 180일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공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의 안전망이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는 절망감,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자책까지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더욱 차분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불안에 밀려 선택한 작은 가게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흔들지 않도록 오늘 이 이야기가 경고가 아니라 방어막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은퇴자들이 가게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 당장이라도 돈이 나올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착각이 무너지는 순간 찾아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 계속되면요, 통장 잔고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못났나?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다시 일을 구할 수도 없는데 이 질문들이 목을 조이고 하루하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가게 운영의 실패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까지 함께 가져온다는 걸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사실 은퇴 후 가게 창업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은퇴자는 그 불확실성을 견뎌낼 시간이 없습니다. 20살, 30살이라면 실패해도 다시 벌고 다시 시작할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60이 넘은 분들에게 여유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자의 불리한 점이자 창업 실패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은퇴 후의 자금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작게 새어나가는 돈조차도 큰 리스크가 됩니다. 가게 운영 180일 동안 잔고가 줄어든 속도가 공포였다는 말, 이건 단순히 매출 부진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임대료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 재료비 폭등, 폐기 비용까지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은 결국 도망갈 곳이 없다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폐업을 하고도 긴 시간 동안 우울감에 빠지고 자신을 탓하며 앞으로의 삶조차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뒤늦게나마 새로운 방향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가게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보였다고요.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
자산을 지키는 것, 체력을 아끼는 것,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는 것, 이런 현실적인 전략들이 결국 은퇴자의 삶을 살립니다. 노후엔 벌기보다 지키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진리를요. 혹시 지금 가게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계속 올라온다면 그건 멈추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은 모험심 부족이 아니라 불안에 떠밀린 선택이에요.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아서 선택한 일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긴 마라톤이 아닙니다. 남은 구간을 안전하게 걷기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그 시간을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모아둔 돈이 이 정도라니 누가 그랬죠? 은퇴하면 이제 좀 쉬라고요? 그런데 정작 통장을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돈으로 앞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과연 충분한 걸까? 하고요. 딱 그 순간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준비는 젊을 때부터라고 말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아보면 누구나 똑같이 멍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산기 두드려보면 현실이 너무 냉정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선택, 바로 모아둔 돈만 믿고 너무 빨리 은퇴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에 은퇴자들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내가 가진 돈이 충분한 줄 알았다였대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요, 그 돈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예전에 월급 꾸준히 들어올 때는 몰랐던 생활비의 잔혹한 속도를 그제야 느끼는 거죠. 물가도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병원비는 해마다 튀어오르고 자식 결혼이나 부모님 일까지 생기면 준비했던 노후 자금은 쉽게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은퇴한 분들은 아직 젊어서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고 반대로 돈 나갈 일은 훨씬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남들보다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통장을 열어보면 예상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한 선택을 만들어낸 이유예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 3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62세 남성 이야기예요. 이분은 10억 정도 모아두고 자신 있게 은퇴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생활비를 써보니 집 유지비, 건보료, 차량 유지비, 부모님 병원비 등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 매달 300에서 400만 원씩 사라지는데 은퇴 후 첫 2년 만에 통장 잔고가 10억에서 7억대로 떨어지더랍니다. 문제는 그때였어요. 아, 이렇게 가면 10년 안에 돈이 비겠다는 계산이 나와버린 거죠. 그제서야 뒤늦게 일이라도 다시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 사는 59세 여성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적금과 퇴직금 합쳐 6억 정도를 모으고 은퇴했어요. 본인은 나는 절약형이라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결혼 지원금과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2억이 빠져나간 겁니다. 남은 4억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비가 은근히 높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또 60세가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찾아오면서 병원비가 매달 적지 않게 나갔고요. 결국 은퇴 5년 차에 남은 돈이 1억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그때서야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일하는데 요구되는 스킬도 달라져서 적응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죠.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장 후회한 건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은퇴를 결정한 거였어요. 세 번째는 조금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예요.
제주도로 귀촌을 꿈꿨던 60대 후반 부부 이야기인데요. 8억 정도를 쌓아둔 상태에서 이 정도면 조용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상상보다 훨씬 생활비가 비쌌어요. 특히 식재료 값과 교통비, 그리고 난방비는 본토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부부 중 한 분이 갑자기 심장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병원비가 한꺼번에 몇 천만 원씩 나갔어요. 결국 3년 만에 준비했던 8억 중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제주도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다시 육지로 나와 월세로 전환했는데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컸대요. 이분들이 했던 말이 너무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모은 게 아니라 너무 비싼 삶을 선택한 거였어요.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돈이 너무 적게 모였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지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은퇴 후에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요, 일할 때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선택이 바로 모아둔 돈만 보고 은퇴 시점을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적으면 더 불안한 게 노후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어떤 비용이 들어올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은퇴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공포를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요, 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할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는 순간 진짜 노후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뭘 해야 하죠?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절약형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면 절약하려고 해도 절약할 수 없는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병원비, 차량 유지비, 난방비, 보험료 같은 건 마음먹는다고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장을 열어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 순간이 와요. 두 번째는 소득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거예요. 은퇴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60대 지나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체력이 남아있을 때 소득 줄이 하나라도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큰 돈 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월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은 노후의 공포를 크게 줄여줘요. 이게 2025년 이후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일할 걸 그때 소득 하나라도 남겨둘 걸. 세 번째는 지출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거예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예전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월급이 없어요. 예전처럼 다음 달에 메꾸면 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보험 재정비, 주거비 줄이기, 차량 유지비 줄이기,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고정비만 줄여도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아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화가 노후 안정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가진 돈을 기준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한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돈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방법 덕분에 다시 안정된 삶을 만들고 있어요. 노후는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과 돈을 지키는 전략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도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있고 집 한 채까지 있으면 적어도 평균 이상의 노후는 보장된 거라고 다들 믿잖아요.
그런데 참 무섭죠. 그 단단해 보이던 10억이, 그 소중했던 집 한 채가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노후보다 돈이 있어도 무너지는 노후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자식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될까? 싶은 공포 말입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죠. 자식이 힘들다 하면 없는 돈도 있는 척 꺼내주고, 몸이 아프다 하면 다 제쳐두고 달려가고, 결혼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노후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변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긴 시간을 내가 가진 돈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큰 착각은 이거예요. 우리 애는 안 그래. 하지만 정작 노후 파산 상담의 절반 이상은 바로 그 안 그래 할 줄 알았던 자녀 때문에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남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한 60대 부부가 있었어요. 통장에 10억, 집 한 채. 전형적인 중산층 노후죠. 딸이 결혼하면서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결국 3억을 보태줬고, 그 다음엔 손주가 태어나면서 집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1억을 추가로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문제는 딸 부부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면서 찾아온 순간부터였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우리 좀 살려줘. 결국 은퇴 부부는 남은 예금 대부분을 지원했고, 심지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딸 부부를 도왔죠. 그런데 사업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부모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몇 천만 원. 그 부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요? 안타깝게도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식을 살리려다 노후를 잃고 결국 가족까지 잃은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미국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열심히 모은 은퇴자금 8억과 한국에 남겨둔 집 한 채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 갑자기 실직을 했고 의료비 특별 지원이 끊기면서 생활이 막막해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모는 아들이 불안한 마음에 무릎까지 꿇으며 전화로 아빠,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보내줬죠. 하지만 그때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는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도우려 했지만 물가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약값까지 부담되면서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다시 가지 못하고 지금은 지방에서 월세로 근근히 살며 우리가 왜 은퇴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야 하지 하고 매일 후회한다 하더군요. 그 아들은 지금도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10억 자산에 전원주택까지 보유한 60대 부부였어요. 자식이 귀농을 하고 싶다며 부모의 땅 일부와 자금을 요청했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렇게 부모는 땅을 넘기고 자금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적응을 못하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아들 부부는 귀농을 포기하며 도시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땅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자금도 회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부부가 새로 정착하는데 또 한 번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모의 예금은 거의 바닥이 났죠. 전원주택 유지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기름값 수도 관리 비용이 불어나며 결국 집을 팔고 월세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말합니다. 우리가 도와준 게 죄인가요? 왜 이렇게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 그 중에서도 한 번 지원하면 반복되는 자녀 지원입니다. 자녀를 돕는 건 나쁠 게 없지만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적은 감정에 휘둘린 결정이에요. 은퇴 자금은 마라톤입니다. 갑자기 크게 줄어들어 버리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퇴자는 근로소득으로 상황을 만회할 수 없거든요.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건 이성이지 사랑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노후 자금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식 리스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 긋기입니다. 도움을 줘도 좋지만 선을 정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 도와줄지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노후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원도 결국 파국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해요. 한쪽은 주고 싶고 한쪽은 맡고 싶으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결국 자녀 지원을 더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자유가 찾아오는 순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는 순간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녀의 스트레스는 다시 부모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노후 파산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훨씬 빨리 끊어집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흐르는 방향입니다.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구조인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지. 자식에게만 돈이 향하면 결국 어느 집이든 어느 부모든 끝이 똑같아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노후 파탄을 겪은 부모들도 처음엔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린 절대 저렇게 안 돼. 문제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깨지는 순간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아빠, 이번만 엄마 제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그리고 뒤흔들린 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살지 못하고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자식은 중요하지만 노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버티고 오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망하면 자식도 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노후는 절대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건 항상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스며드는 지출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기면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대부분 자식 문제라는 게 가장 서늘한 부분입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한번 생기면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 붙잡혀 살고 부모의 노후는 자식에게 종속된 삶이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부모가 돈을 잃는 속도보다 부모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에요. 집을 팔고 월세로 내려온 순간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이 시작되면 삶의 에너지가 뚝 떨어지고 건강도 금방 나빠집니다. 경제적 파산보다 더 뼈아픈 건 마음의 파산이에요. 돈은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어도 자존감이 무너진 노후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미 자식에게 지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을 다시 그으면 됩니다. 도와주려면 내가 망하지 않는 선에서만 돕고 앞으로는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 넘기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식도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지만 결국 부모가 안 무너지는 게 자식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안정돼 있어야 나중에 자식도 기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전에 꼭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돈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내 노후는 안전할까?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어요. 지금 60이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30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흘러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식 문제를 해결하려다 부모의 삶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을 도우려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노후는 감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냉정함이 필요해요. 선을 긋는 게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여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단단하게 다시 세우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국 가면 노후가 훨씬 편해진다는 말이 요즘 한인 사회에서 떠도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목 장난 아니죠. 그런데 저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오늘 영상 끝날 때까지도 안 바뀔 겁니다. 아니, 한국이 내 나라인데 거기가 뭐 그렇게까지 지옥이야? 미국보다 싸고 병원 좋고 교통 편하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금 화면 앞에 꽤 앉아 계실 겁니다. 좋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선 오해 없게 하나 짚고 갈게요. 저는 한국은 지옥이고 미국만 천국이다. 이런 흑백 논리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국 좋습니다. 병원 좋고 교통 좋고 음식 맛있고 사람 정 있고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장점이 있는 나라예요. 다만 제가 끝까지 밀고 갈 단 하나의 주장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 한국살이를 막연한 낙관으로 결정하는 순간 3개월 만에 지옥이 열린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뭐 어찌어찌 되겠지. 그래도 한국 가면 덜 들지 않겠어? 연금 250, 300만 있으면 한국에선 괜찮지 뭐. 이 말이 왜 이렇게 달콤하냐면요. 숫자를 안 보는 순간 불안도 같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계산이 아닌 꿈 쪽으로 도망갑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타심 vs 이기심 대신 막연한 낙관 vs 지혜로운 계산.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욕망, 방어기제, 자기합리화. 이걸 한번 쭉 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숫자를 싫어합니다. 특히 내 노후, 내 통장, 내 건강, 내 외로움 같은 거랑 숫자가 직접 연결되는 순간 내가 자동으로 그 생각하지 말자 버튼을 눌러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회피와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을 거야. 다들 사는데 내가 왜 안 돼? 한국 가면 다들 싸게 산다던데? 이게 전부 막연한 낙관이라는 이름의 방어기제입니다. 무슨 고상한 가치가 아니라 그냥 지금 불안해지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에요. 내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 계산은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60대 초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고 집도 한 채 있고 은퇴도 했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어요.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여보, 이제 한국 들어가서 조용히 살까? 그러자 미국은 병원도 복잡하고 운전도 힘들고 한국 가면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하대. 이 부부의 계산법은 딱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병원 싸다더라. 밥값 싸다더라. 교통비 싸다더라. 연금 250만이면 둘이 충분히 산다더라. 여기까지만 듣고 있으면 솔직히 여러분도 혹하죠? 나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 3개월 만에 숫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월세나 관리비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만 3,040만 원. 두 사람 약값 검진 비치과비 합치면 한 달 평균 2,030만 원. 식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밖에서 2번만 먹어도 56만 원 그냥 나가고 마트 한 번, 시장 한 번 다녀오면 왜 20만 원이야? 이러죠. 여기에 통신비, 교통비, 옷 한 벌, 경조사비, 친척 친구 모임, 손주 용돈까지 더하면 어느새 지출이 250만이 아니라 350만, 380만, 많게는 400만까지 훌쩍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이 부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도대체 뭐 보고 들어온 거야?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다들 한국이 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연한 낙관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3개월은요, 환상이 깨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에요.
처음 한 달은 기분에 취해 있고, 두 번째 달은 안 보이던 지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 번째 달은 통장 잔고를 보고 멍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부가 바보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라서 그래요. 욕망은 편한 상상을 좋아하고 뇌는 불편한 계산을 미루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극단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반대 케이스예요. 또 다른 6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고 집도 거의 다 갚았고 소셜연금도 월 2,500달러 정도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여기민 갈 생각은 별로 없고 그래도 언젠가 병원 때문에 한국 오갈 수도 있으니까 돈은 계속 모아두자 이런 타입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 머릿속에 늘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떡하지? 미국 의료비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한국 가서도 돈 많이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은 은퇴를 했는데도 은퇴를 안 한 사람처럼 삽니다. 연금 2,500달러에 간단한 파트타임으로 월 1,000달러를 더 벌어요. 합치면 3,500달러. 하나로 대충 450만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쓰는 돈은 한 달에 1,500달러도 안 됩니다. 집에서만 밥해 먹고 친구 만나도 커피 한 잔. 여행? 노후에 돈 아껴야지 하면서 10년째 미룸. 자식들이 아빠 같이 어디 좀 가요 해도 돈 아까워. 나중에 아빠 진짜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 생각하자.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노후를 산 게 아니라 노후를 견뎌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지나친 공포가 만든 또 다른 형태의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내 욕망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끄집어내 보지도 않고 그저 돈만 불려놓으면 안전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 이 사람도 사실 똑같이 계산을 회피한 겁니다. 얼마를 써도 괜찮을까? 내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을 보면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는 써도 되는가? 이걸 지혜롭게 따져보는 대신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게 최고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한쪽은 괜찮겠지, 한국 가면 싸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 다른 한쪽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는 막연한 공포.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산을 안 합니다. 내 욕망과 현실을 숫자로 마주하는 고통을 피합니다. 이게 다 방어 기제예요. 그럼 지혜로운 계산은 뭘까요?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60대 중반, 미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소셜연금 합쳐서 월 3,000달러 정도 예상되고 401k, IRA, 한국에 있는 소액 전세금, 미국 집 에쿼티까지 합쳐서 대략 하나로 7억 8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부터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우리 이제부터 꿈 말고 숫자로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 부부가 한 일은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봄, 가을 보내기. 미국에서 여름, 겨울 보내기. 1년에 2번은 왕복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국에서 한 달에 2번은 외식. 미국에서는 교회나 모임 꾸준히 나가기. 1년에 한 번은 국내 여행 또는 근교 여행. 그리고 나서 그 욕망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살기 비용. 월세 또는 관리비 40만원, 식비 60만 80만원, 교통비 통신 비자비 30만원, 병원약 20만원, 외식문화 카페 친구 모임 40만원. 합쳐서 대략 190만 210만원. 미국에서 한 달 살기 비용. 집 유지비, 보험, 식비, 교통비 등에서 대략 2,000달러. 1년에 한국 미국 왕복 비행기 2번. 대략 400만 500만원. 그리고 연금 3,000달러 한 400만원, 연 34% 정도를 꺼내 써도 괜찮은 자산. 이걸 엑셀에 쫙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매달 얼마를 써야 자산이 바닥나지 않을까? 처음엔 무서웠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살다 보면 알아서 되지 않겠어? 근데 마음을 딱 먹고 끝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는 월 230만 250만 원 정도. 미국에서 지낼 때는 월 2,200달러 정도. 이 수준으로 쓰면 80대 중후반까지는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큰 병이 생기거나 추가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두 사람 표정이 달라졌대요. 아,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우리가 원하던 삶이 완전 허황된 꿈은 아니었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부부는 더 나아가 일까지 다시 설계했습니다. 당장 일을 확 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생활비를 쓰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만 파트타임을 유지하자. 그래서 남편은 주 23일짜리 일, 아내는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봉사 겸용 활동을 택했습니다. 이제 이 부부의 삶은요, 돈 때문에 무조건 한국행도 아니고 돈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국살이 3개월 만에 지옥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한국을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막연한 낙관은 언제나 계산 회피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가면 싸다며? 다들 월 250이면 산다던데? 이 말 뒤에는 항상 나는 숫자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지나친 공포도 똑같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혹시 한 번에 훅 나가면 어떡하지? 이 말 뒤에도 역시 나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계산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욕망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왜 은퇴 자금을 계산하기 싫어할까요? 첫 번째, 내 꿈의 가격을 보는 게 너무 아프니까요. 한국 가서 편하게 살자는 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꿈의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생각보다 많이 드네. 이 현실이 나를 찌르니까 뇌가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남들 수준에 나를 맞추고 싶으니까요. 다들 이 정도면 산다더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나도 그냥 거기 묻어가고 싶다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맡기는 거죠. 세 번째,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본다는 건 이제부터 이걸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보다 귀찮고 힘들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냥 대충 살자. 너무 많이 알면 더 불행해. 여러분, 이게 바로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당장의 불편, 당장의 두려움, 당장의 귀찮음을 피하려고 내 인생 전체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마음. 막연한 낙관이든 막연한 공포든 둘 다 똑같이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뭐냐?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자주, 어떤 수준으로, 병원은 어디서, 친구는 누구랑, 언제까지 일을 하고, 언제부터 덜 일할지. 이걸 피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숫자를 붙입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은 월 250이 아니라 330이 필요하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한국 완전 정착이 아니라 한국 4개월, 미국 8개월이구나. 나는 돈을 더 쓰는 대신 일을 3년만 더 하는 게 나한테 맞는 선택이구나. 이렇게 욕망 숫자, 시간을 같이 놓고 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한인 은퇴자들은 이 둘 중 하나에 머무릅니다.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대충 한국 가면 싸겠지. 대충 은퇴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100%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왜냐면 이 말 속에는 항상 나는 깊게 알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이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직면하겠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막연한 나라 이름 말고 실제 내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을 숫자로 보겠다. 그 숫자를 보고 겁먹어서 도망가는 대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겠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살이 정말 3개월 만에 지옥이었습니까? 정말 한국이 지옥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낙관과 멍청한 이기심이 여러분을 3개월 만에 지옥으로 보내버린 건 아닐까요?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 없이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지도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삶에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부디 막연한 낙관과 막연한 공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을 소모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조금만 더 지혜롭게 나 자신을 위해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이든 미국이든 더 이상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멍청한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기심 위에서 설계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내용에서 또 뵙겠습니다. 월세만 들어오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주였던 사람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겉으론 여전히 월세 받으며 여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으로는 이미 금이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금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소리도 없이 쫙 하고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건물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저는 실제 은퇴자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느꼈어요. 정말 무서운 건 은퇴를 망치는 건 건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만 믿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비슷한 이유로 흔들리고 비슷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말해요. 체면도 있고 부자가 실패한다는 건 더 감추고 싶잖아요. 하지만 노후 현실 앞에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무너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물의 월세가 은퇴의 안전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크나큰 리스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겉으로는 월세 들어와서 좋겠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왜 건물주들이 노후에 하나둘씩 무너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60대 초반의 어씨예요. 직장 다닐 때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은퇴하면 월세로 한 달 300은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믿었고 그 돈이면 부부가 충분히 살 거라 생각했죠. 실제로 처음엔 괜찮았어요.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부부가 병원 갈 일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일이 터진 겁니다. 건물 외벽 공사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나왔고 수리비 관리비 세금이 몰려오면서 월세로 버티던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결국 어씨는 월세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 어떤 달은 그 이상까지 건물 유지비로 날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에는 직장 다니면 월급이 들어왔지만 은퇴하니까 건물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울더라고. 이 말이 정말 뼈를 때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B씨예요. 이분은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자유롭고 돈도 들어오고 주변에서 박수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침체였어요. 세입자 두 곳이 연달아 나가버렸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6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B씨는 아무런 수입 없이 대출 이자만 갚아야 했어요. 그 공포는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월세는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바로 0이 되는 위험한 수입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노후에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세입자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작은 경비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건물주라서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건물의 노예가 돼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월세만으로 사는 삶의 허상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달았어요. 세 번째 사례는 C씨 부부예요. 이분들은 건물이 2채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풍족한 노후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세금과 건강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임대소득세는 매년 올라가고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수입이 한순간에 끊어졌어요. 두 채의 건물이 있으면 두 배로 여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두 배로 불안합니다. 관리도 두 배, 지출도 두 배, 스트레스도 두 배예요. 어느 날 CC 부부는 대화를 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가진 게 축복일까? 아니면 짐일까? 건물은 팔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 지출은 계속되고 은퇴 생활은 계속 흔들리죠. 결국 두 분은 한 채를 금매로 팔았고 남은 금액을 투자해서 겨우 자금을 재정비했습니다. 건물이 많다고 노후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월세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건물은 나이 들수록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번의 공실, 몇 번의 유지비 폭탄, 몇 번의 병원비만으로도 노후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월세를 평생연금처럼 여기지만 실은 언제든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현금 흐름이에요. 게다가 관리, 수리, 공실, 세금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부담을 주죠. 특히 은퇴 후에는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스스로 회복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건물주들이 노후에 하나둘씩 무너지는 이유예요. 월세만 믿는 은퇴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월세로 먹고 사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훨씬 더 불안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어떻게 다변화하고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 건강, 경기, 공실, 세금을 감당할 체력과 준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건물이 있든 없든 월세만으론 절대 평생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은퇴자들은 뒤늦게,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해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월세도 위험하면 대체 노후에는 뭘 믿고 살아야 하냐?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기준이 흔들린다는 공포예요. 저는 그 감정이 너무 이해돼요. 왜냐하면 건물 하나 있으면 평생 걱정 없다는 말이 세대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첫째로, 요즘 노후를 지키는 핵심은 한 곳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예요. 월세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공실이 생기면 한순간에 수입이 끊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있으면 그걸 기본 베이스로만 생각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다른 흐름에서 만들어야 해요. 실제로 잘 버티는 은퇴자들은 아주 소소한 수입이라도 여러 군데서 만들어 둡니다. 소셜연금, 작은 배당, 가벼운 파트타임, 온라인 강의, 취미 기반 수입 금액이 작아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핵심은 흐름을 여러 개로 쪼개라예요. 둘째는 지출 구조를 확실히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월세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돈인데 지출은 시간이 갈수록 오릅니다. 의료비, 보험료, 생필품 가격까지 다 올라요. 그래서 은퇴 전보다 더 적게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고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있는 분들은 건물 유지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은근히 매년 수백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의 비용을 줄이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면 과감하게 매각하고 부담 없는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전략이에요. 건물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월세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건물이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세입자도, 공실도, 대출금리도, 세금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퇴 후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입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조그만 온라인 판매든 동네 수공예든 단기 과외든 상관없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이 진짜 노후를 지켜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월세만 받으면 된다는 오래된 신화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건 과거 세대의 공식이고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노후를 지키는 건 건물이 아니라 흐름, 구조, 그리고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자산의 크기보다 그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예요. 당신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길 바란다면 오늘부터라도 월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를 꼭 시작해 보세요. 60대 은퇴자가 편의점 문을 연 순간 지옥문도 함께 열렸다는 말, 이게 그냥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내가 부지런하니까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은요, 장사 경험이 없던 60대에게 편의점은 기회가 아니라 시간과 체력, 그리고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대부분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설마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은퇴자에게 편의점은 너무 가혹한 전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퇴 후에 편의점을 선택하는 이유가 뻔해요. 퇴직금이 있으니까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브랜드가 알아서 물건도 공급해주고 시스템도 있으니까 내가 나이 들어도 가능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사장이 되면 좀 쉬엄쉬엄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요. 하루 12시간 넘게 서 있어야 하고 물류 정리하다 허리 나가는 건 기본이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본인이 직접 야간을 뛰는 상황까지 옵니다. 이런 얘기들 편의점 본사나 가맹 상담에서는 절대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을 그대로 말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만나셨던 은퇴자 분들 이야기만 모아봐도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매출 보고 멘붕, 3달 후엔 체력 고갈, 6달 지나면 적자 누적 결국 버티다 폐업하거나 권리금 못 받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들어갔다. 문제는 후회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퇴직금이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무겁지만 제대로 해드리려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무심코 편의점을 은퇴자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내용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들은 실제 사례 3가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63세 남성 어님의 이야기예요. 회사 나오고 나서 노후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편의점을 선택하셨대요. 처음 2달은 좀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였습니다. 주말 알바 1명 쓰면 수익이 거의 남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직접 들어가야 하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60대에게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결국 어님은 일하다가 무릎 연골이 제 기능을 못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게는 돌아가야 하니까 결국 아내분이 혼자 감당하게 되고 체력 부담이 2배로 가는 거예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몸만 더 망가지는 상황. 통장에 돈은 빠져나가고 건강도 무너지고 부부 관계도 예민해지고 가정 내 분위기마저 흔들렸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61세 비부부의 사례인데요. 이분들은 큰 욕심 없이 월 250만 원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정비였어요. 월세, 본사 수수료, 전기세, 인건비 조금만 써도 남는 게 없고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계절 따라 비용이 훅훅 올라가요. 특히 최근엔 물가가 오르고 매출 구조가 바뀌면서 마진이 거의 안 남거든요. 그래도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카드값이 밀리고 운영비를 막기 위해 은퇴 자금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지? 로 바뀌고 결국 1년 4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나올 때 권리금은 거의 못 받았고 남은 건 빚과 지친 몸뿐이었어요. 세 번째는 65세 신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편의점은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특히 야간 운영.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아침엔 또 물류받아야 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대요. 문제는 그 사이에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성 두통이 오고 결국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장 이런 생활 멈추라고 했지만 가게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건강을 잃고 폐업을 선택했지만 이미 몸도 돈도 모두 망가진 뒤였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편의점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나이 들어도 한다는 말 그거 믿지 마세요. 현실은 전쟁터입니다. 라고요. 정말 그 말이 뼈를 때립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삶인데 편의점은 은퇴자의 체력과 자금을 동시에 갈아 넣는 구조라서 지속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체력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인건비와 수수료 구조가 과도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요. 편의점은 버티면 된다는 구조가 아니에요. 많이 버틸수록 더 손해가 커지는 구조예요. 왜냐면 매달 고정비가 꾸준히 빠져나가고 적자 누적이 쌓이니까요. 가게가 기울기 시작하면 빠르게 멈추고 나오거나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은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크게 잃으면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려요. 그리고 60대는 이제 시간이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은퇴 후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내가 할 수 있겠다보다 이 선택이 내 체력과 자금을 얼마나 소모시키는가를 먼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처럼 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은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가 확 커지니까요. 그 대신 적은 자본으로 체력 부담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가를 먼저 묻는 게 은퇴 후 삶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퇴 자금과 체력은 다시 채울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험한 선택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편의점 폐업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이 말이요. 무섭게 들리지만 은퇴자들에게 정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폐업을 하고 나면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미 체력도 무너져 있고 가진 돈도 쪼그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뭘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몰려옵니다. 편의점이 무서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버티는 동안 돈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버티는 과정이 사람을 완전히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폐업 후 어님은 한동안 아무 일도 못 하셨대요. 가게에서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였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더래요.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셨지만 잃어버린 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구멍 나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더라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비부부는 폐업 후 부부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서로 힘든 걸 알면서도 장사가 어려워질수록 짜증과 불안이 결국 서로를 향하게 되는 거죠. 폐업 후에야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이 찾아왔고 결국 우리가 선택한 업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지금은 작은 부업을 나눠서 하면서 다시 삶을 정리하는 중인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은퇴한 사람은 절대 몸으로 버티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신임은 건강 때문에 강제로 멈춘 케이스였죠. 하지만 나와보니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어요. 편의점 운영하면서 건강이 망가졌을 때는 이러다 죽겠다라는 공포가 훨씬 컸대요. 폐업 후에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는 내 몸을 갈아 넣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시간제 일로 전환해서 체력 부담을 줄이고 월 100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계세요. 그게 훨씬 편하고 삶의 질도 더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결국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은퇴 후 돈을 버는 방식은 절대로 체력을 갈아 넣는 방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처럼 시간과 에너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업종은 나이가 들수록 치명적이에요.
차라리 적게 벌어도 꾸준히 버는 구조,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구조가 훨씬 안전합니다. 은퇴라는 건 기회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지 몸을 갈아 넣어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에요. 노후를 지키는 건 의지나 부지런함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편의점 한번 해볼까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야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선택이 나를 살리고 어떤 선택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은퇴 이후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은퇴하고 바로가 아니라 딱 5년째 되는 해에 노후가 가장 많이 무너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처음 12년 동안은 다들 괜찮거든요. 퇴직금도 있고 뭐라도 해볼까 하는 에너지라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균열이 5년차에 폭발하는 순간 많은 60대 분들이 진짜로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대부분이 비슷한 지점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왜 하필 은퇴 5년 차일까요? 그때쯤이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생활비 패턴은 이미 고정돼 버리고 건강도 슬슬 신호를 보냅니다. 자녀 문제든 집 문제든 예상 못했던 지출들도 다 이 시점에 터집니다. 가장 슬픈 건 이때쯤이면 마음의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다시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60대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은퇴 5년차의 대재앙을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처음 소개할 분은 인천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59세에 은퇴하신 분인데요. 은퇴하고 첫 해는 정말 행복하셨대요. 여행도 다니고 배우자와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집 리모델링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행 한 번에 100만 원, 집 손보기 몇 천만 원, 자녀 결혼 자금 몇 억. 그렇게 퇴직금에서 뚝뚝 빠져나가는 돈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평생 모은 돈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라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은퇴 5년 차가 되던 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피가 싸늘해졌답니다. 남은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이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티지? 이미 생활비 구조는 늘어난 소비 패턴에 맞춰져 있고 다시 줄이려니 생활 수준이 무너지는 것 같고 무력감만 커져갔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분은 은퇴 후 5년 차에 처음으로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이후에는 소비를 급하게 줄이면서 후회와 걱정의 노후로 바뀌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60세에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하신 남성분이었어요. 이분은 은퇴하고도 생활비 때문에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시장 구조가 바뀌다 보니 번번이 실패하셨죠. 그러다 결국 그래, 잠깐 쉬고 나중에 다시 해보자 하고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쉬다 보면 마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어느새 은퇴 5년 차. 소득은 제로, 지출은 꾸준히 발생, 은행 잔고는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무너진 순간은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시 일할 힘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은퇴 초반이었다면 뭐라도 다시 해보려고 뛰어들었을 텐데 어느새 자신감도 체력도 다 사라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많은 60대가 은퇴 5년 차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부산에 사는 62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금이 있어서 그래도 안정적일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셨대요. 그런데 연금 하나만으론 생활비가 충분치 않았고 게다가 부모님 병원비가 겹치면서 지출이 갑자기 2배가 되었어요. 자녀에게 손 벌리자니 미안하고 일을 나가보려 하니 몸이 버티질 않고 결국 홀로 앓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5년 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건강 문제가 삶을 흔들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5년 차였습니다. 은퇴 직후엔 괜찮다가도 60대 초중반이면 몸에서 신호가 오고 그 신호 하나가 지출과 삶의 리듬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위기가 이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처음 12년은 다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경계심이 풀리니까요. 그러다가 45년 차가 되면 경제적 여유는 줄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지출은 예상보다 커지고 미래는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죠. 은퇴 후 5년을 지켜내면 그 다음 20년은 훨씬 안정적으로 간다. 반대로 말하면 5년 차에 무너지면 그 뒤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은퇴는 퇴직하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차에 진짜 첫 시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5년 차만 잘 넘기면 노후는 생각보다 견고해지고 삶의 구조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체력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5년 뒤에도 괜찮을까? 이 질문이 바로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5년 차는 대재앙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시고 지출 습관을 다듬고 건강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루트라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건강, 마음 모든 게 함께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먼저 잡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은퇴 5년 차의 무서운 점은 그 시기가 폭발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금간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가짐과 생활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후는 큰 선택보다 작은 습관에서 무너지고 작은 습관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요. 아침에 카페 가고 점심에 외식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몇 년 누적되면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비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줄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은퇴 5년 차의 통장을 보면서 뒤늦게 너무 늦었나? 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일할 자신감입니다. 은퇴 직후엔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뭐라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은퇴 후 5년쯤 되면 괜히 겁이 나고 부담스럽고 몸도 자주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 일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60대 초반에는 겉으론 멀쩡한데 은퇴하고 35년쯤 지나면 병원 기록이 슬슬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혈압이 오른다, 약을 하나 더 먹게 된다. 문제는 건강이 흔들리면 지출도 흔들리고 지출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심리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을 더 키우고 경제적 불안이 다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후의 핵심은 사실 돈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생활 리듬, 돈의 리듬, 건강의 리듬.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은퇴 5년 차에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리듬만 살릴 수 있다면 노후는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젊은 시절처럼 일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작은 루틴, 작은 수입, 작은 절약, 작은 건강 습관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은퇴 후 5년 차는 노후가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켜낼 마지막 경고등 같은 거예요.
이때 한 번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남은 20년은 정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에 계신 거라면 절망이 아니라 기회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는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오늘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인 인구 200만 시대, 한인 많은 도시로 가면 노후는 웬만큼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오늘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전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제목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 도시가 한국보다 더 한국이라고? 한인도 많고 말도 통하고 식당도 많고 병원도 한인 의사 있고 거기 가서 살면 좀 편안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인 인구 200만 시대, 이제 미국의 몇몇 도시는 진짜 웬만한 한국 중소도시보다 더 한국 같아졌습니다. 마트 가면 고추장, 된장, 쌀, 김치 다 있고 세탁소 식당 교회 학원 보험까지 한글 간판이 쫙 깔려 있고 노인 아파트에도 김치 냄새 솔솔 나는 그런 동네들. 우리 눈에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돌아가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 미국 시골 가기도 그렇고 그냥 한인 많은 도시 가서 월 한 2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뭐 먹고는 살겠지. 미국이면 월 $2,500 정도? 연금 300만이면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도 속으로 비슷하게 계산해 본 적 있으시죠? 남들도 다 그 정도로 산다는데 나도 그 정도면 되겠지 뭐. 딱 여기까지 생각하고 더 이상 계산을 안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근데요. 바로 이 지점이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이 도시는 위험하다, 저 도시는 좋다, 이런 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오세요, 미국 남으세요, 이런 선택지도 아니고요. 오늘의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한인 인구 200만 시대,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도시라는 달콤한 슬로건 뒤에 숨은 막연한 낙관 vs 지혜로운 계산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그 심리와 방어 기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왜 우리는 은퇴 생활비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질까요? 왜 통장 숫자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에 덮어버리고 싶어질까요? 왜 월 얼마면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막연한 낙관의 승리입니다. 우리 뇌는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희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마주하면 내 노후가 생각보다 불안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확 올라오고 자존심도 건드려집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일했는데 겨우 이 정도야?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뭐 한 거지? 이 감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는 자동으로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야. 한국 가면 물가 싸다며. 한인 많은 도시로 가면 커뮤니티 도움도 받고 집도 싸게 구하고 식비도 줄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진짜 계산은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줄 달콤한 문장을 만들어서 마음을 달래는 거죠. 욕망은 뭐냐면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깊은 계산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숫자 따지고 시트 만들고 리스크 따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여기 좋대 하면 가서 살고 싶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마음은 계산하기 싫다인데 겉으로는 괜찮을 거야 라는 멋진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억압이고 방어 기제예요. 아니 제가 왜요? 왜 굳이 그 불편한 숫자를 다 계산해야 합니까? 한인 많은 도시 가서 그냥 월 250만, 300만 선에서 줄여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본인에게 하신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주변 지인이 여러분께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무너진 은퇴 생활비 이야기입니다. 어부부는 60대 초반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둘이 합쳐 연금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300만 320만 원 정도, 달러로 치면 이 4천이 700달러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두 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인 많은 도시 가서 한인 아파트 들어가고 차는 한 대 팔고 좀 소박하게 살면 월 250만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조금만 조절하면 되지. 계산이라고 한 건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세금, 보험료, 의료비, 자동차 유지비, 간단한 여행, 부모님 제사 오고 가는 비행기값, 예상치 못한 병원비. 이런 건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처리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진짜 괜찮았어요. 마트도 가깝고 교회도 있고 친구도 생기고. 역시 한인 많은 도시가 살기 좋다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문제가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쌌고 보험료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 미국 다른 주에 있는 자녀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항공권 비용이 슬금슬금 올라갔고 무릎이 안 좋아져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코페이 치료비가 생활비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좀 빠듯하네 정도였는데 2년 차쯤 되니까 저축을 아예 못하네? 3년 차쯤 되니까 이거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당초 목표였던 월 250만이면 충분하겠지는 현실에서는 최소 350만 400만은 있어야 숨이 좀 쉬어진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건 도시 선택이 아니라 마인드였어요. 한인 많은 도시라는 익숙함에 기대서 숫자를 끝까지 안 보는 게 참 편했거든요. 솔직히 계산을 했으면 포기했을 선택을 어떻게든 되겠지란 말로 밀어붙였던 거죠. 이게 바로 막연한 낙관의 전형입니다. 욕망은 계산하기 싫다였고 억압은 난 걱정 안 하는 스타일이야였고 방어 기제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지나치게 겁먹고 돈만 쌓다가 삶의 질을 망쳐버린 이야기입니다. B씨는 50대 후반에 은퇴했지만 어디에도 정착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시로 가면 물가가 너무 비쌀 것 같고 시골은 병원이 걱정되고 한인 많은 도시 가면 또 괜히 유혹 많아서 돈 쓸 것 같고 한국 가면 의료비는 괜찮지만 집값 전세금이 불안하고 한마디로 뭐든 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B씨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 난 그냥 은퇴를 안 한 사람처럼 살자. 그냥 계속 일하고 계속 모으자. 쓸 수 있을 때 안 쓰면 노후에라도 든든하겠지. 이분은 철저하게 두려움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막연한 낙관 대신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장은 점점 두툼해졌습니다. 한국 돈으로 8억, 9억, 10억. 숫자는 올라갔는데 삶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은 돈 아깝다면서 안 나가고 가고 싶던 여행은 나중에로 미루고 운동할 시간도 아껴 노동 시간으로 바꾸고 식사도 늘 저렴한 것만 찾다 보니 건강까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70이 넘어서 B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작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겠더라. 그동안 쌓은 돈이 많다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라는 허무함이 훨씬 더 크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분도 계산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혜로운 계산이 아니라 불안에 중독된 계산이었어요. 욕망은 뭐였냐면 완벽하게 안전해지고 싶다. 절대 모자라지 않는 노후를 가지고 싶다. 그런데 그 욕망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 정도면 아직 불안해, 더 모으자라는 방어 기제로 끝없이 합리화한 겁니다. 막연한 낙관과 똑같이 위험한 반대 방향의 함정이죠. 세 번째 사례는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균형을 잡은 성공 사례입니다. 시부부는 한인 많은 도시를 좋아했습니다. 장 보기도 편하고 병원도 편하고 말 통하는 사람 많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도 그냥 거기 가서 살까? 노인 아파트 알아보고 한 달에 한 300만, 350만 정도 예산 잡고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부가 한 가지를 멈췄습니다. 잠깐. 우리 제목만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종이와 엑셀을 꺼냅니다. 조금 귀찮고 조금 지루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계산을 시작한 거죠.
이 부부가 나눈 대화는 대략 이랬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려면 월 고정비가 얼마인지부터 보자. 집세 또는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용돈, 부모님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도 갈 거고 양가 왕래도 해야 하고. 한국에 살 경우, 미국에 살 경우, 한인 많은 도시, 한인 적은 도시 각각 시나리오를 나눠서 월연 단위로 실제 숫자를 적어봅니다. 대충이 아니라 한국 살면 월 250이면 된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최소 얼마는 필요하다를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 부부 기준으로는 정말 최소한으로 살아도 월 320만 350만 원, 조금 숨 쉴 여유까지 포함하면 월 400만 4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 막연한 낙관에 빠졌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에이, 너무 넉넉하게 잡은 거야. 조금 줄이면 250도 가능하겠지 뭐. 하지만 이 부부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250으로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그 욕망은 결국 이런 거였죠. 남들처럼 우리도 월 250이면 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나도 잘 준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걸 인정하니까 이상한 합리화가 들어갈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둘이 이런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은퇴가 아니라 23년 정도는 더 일하면서 저축을 조금 더 쌓자. 대신 그 기간 동안 몸 상하지 않게 일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자.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일거리 소득이 되는 일을 조금씩 이어가 보자. 실제로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주 23일 정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월 100만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은퇴 생활비 구조는 이렇게 되죠. 기본연금 소액의 파트타임 소득 아주 소량의 자산 인출. 이렇게 설계해두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인 많은 도시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 대신 우리가 원하는 삶의 그림에서 거꾸로 숫자를 뽑아봤어요. 우리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인정했더니 오히려 선택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막연한 낙관으로 남들도 그 정도로 산다던데요. 하며 은퇴 생활비를 숫자 하나로만 단순화한 경우. 두 번째, 막연한 공포로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 하면서 돈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이라고 믿은 경우. 세 번째, 욕망과 두려움 둘 다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계산을 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아니고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막연한 낙관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지혜로운 계산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멍청한 이기심 vs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은퇴 생활비에서 멍청한 이기심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뭐. 연금 250이든 300이든 뭐 한인 많은 도시 가서 알바 조금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이 말들 속에는 사실 이런 욕망이 숨어 있어요. 지금은 숫자를 보고 싶지 않다. 불안해지고 싶지 않다. 오늘의 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는 막연한 낙관이라는 방어 기제를 꺼내듭니다. 계산을 하면 당장의 감정이 불편해지니까 그 불편을 피하기 위해 괜찮을 거야 라는 달콤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정말 아끼고 싶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미래의 내가 덜 고통받게 만들어주고 싶다. 지혜로운 이기심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인 많은 도시에서 말 통하고 밥 같이 먹고 병원 혼자 안 가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욕망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아, 그럼 그런 삶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끝까지 보자. 여기서부터 철학, 심리, 경제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철학적으로는 나는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부를 것인가?
심리학적으로는 나는 왜 계산을 피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왜 남들의 평균에 나를 끼워 맞추고 싶어 할까? 내 방어 기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그 모든 감정과 철학을 실제 숫자로 바꿔보면 얼마인가? 한국이면? 미국이면? 이 도시면? 저 도시면? 이 세 가지를 전부 통과한 숫자만이 진짜 우리 집의 은퇴 생활비가 됩니다. 대충 남들 말하는 평균, 유튜브 썸네일에 박혀있는 월 250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숫자는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숫자는 여러분이 직접 마주하고, 직접 계산하고, 직접 감정과 욕망을 통과시킨 숫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인 인구 200만 시대, 이제는 어떤 도시가 한국보다 더 한국처럼 보여도 그 도시가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건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대충 남들만큼이면 괜찮겠지라는 멍청한 이기심을 당당하게 의심하고 나와 가족이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숫자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자는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한인 200만 시대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도시에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아무 도시나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 숫자나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이기심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은퇴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산이 무섭다면 더더욱 한 번쯤은 진짜로 계산해 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내용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눌게요. 은퇴자가 2차 사는 순간 노후가 터진다. 모두 숨기던 참사라는 말, 그냥 자극적인 문구 같죠?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선택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딱 한 번의 선택인데 그게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섬뜩하게 시작할게요. 은퇴하고 나면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합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타고 다녀야지. 애들 다 키웠고 이제 내 인생인데 좋은 차 한번 사보자. 그 마음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생 아끼고 참아온 보상 심리,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지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차량 교체였고 그 다음부터 생활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는 절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그건 매달 피 같은 현금을 꾸준히 빨아들이는 지속 지출이에요. 그리고 이게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은퇴 이후의 돈은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차는 유지비, 보험료, 세금, 연료비, 감가상각 다 합쳐서 연간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까지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서서히 은퇴자의 통장을 잠식하고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차량 선택이 노후 파탄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62세 남성분이에요. 평생 회사 다니면서 가족들 위해 승용차만 몰았던 분인데 은퇴하자마자 이제는 나도 좀 탄다면서 대형 SUV를 뽑으셨어요. 가격이 문제였던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유지비였죠. 연비는 낮고 보험료는 은퇴자라고 더 올라가고 기름값은 한 번 넣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대형차는 주차장에 긁히기라도 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 이분은 연금 250만 원에 다른 소득 없는 상황에서 차량 유지비만 월 100만 원 가까이 잡아먹으니까 생활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나중엔 차를 팔려고 했는데 감가가 너무 심해서 남은 대출까지 갚아야 했고요. 말 그대로 돈이 새는 구멍을 스스로 만든 셈이죠.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차 말고 내 인생에 썼어야 했는데. 두 번째 사례는 58세 부부예요.
이분들은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하면서 전원주택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골길이 멀고 험하다는 이유로 새 사륜 SUV를 샀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전자장비가 워낙 많아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기본 몇십만 원, 조금만 복잡해져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전원생활은 차를 더 많이 타잖아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보험료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전원 지역은 사고 위험도가 높게 평가돼서 보험료가 또 상승합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 절반이 차로 들어가는 걸 보고 결국 차를 팔기로 했는데 막상 팔 때는 가격이 반토막도 안 나 있으니까 더 절망하셨죠? 지금은 경차를 타시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이걸 몰고 살 생각을 못했는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게 65세 여성분이에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작은 차를 모시던 분인데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혼자 사는데 안전하려면 차는 무조건 큰 거 타야지. 그래서 중형급 이상의 차로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큰 차가 안전하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이지 그만큼 유지해야 할 비용도 2배가 되는 구조거든요. 연금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고 나중에는 병원비랑 기름값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셨어요. 결국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니까 더 아껴 써야 했는데 신경을 반대로 썼네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만 봐도 답이 나와요. 은퇴 이후 차량 선택은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한 번쯤 보상심리, 안전하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은퇴 후에는요, 진짜로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내 돈이 버텨야 할 시간이 앞으로 최소 20년은 남아있다는 현실. 이걸 생각하면 차는 내가 감당 가능한 가장 작은 차가 정답에 가까워요. 연료비 적고, 보험료 낮고, 수리비 부담 적고, 감가상각 덜한 차.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는 내 노후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 선택한 차는 내 노후를 가장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차 바꾸는 순간 진짜 지출이 시작됐다. 젊을 땐 몰랐는데 은퇴하니 비용이 2배로 느껴진다. 차 때문에 생활비 줄이다 보니 삶이 엉망이 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혹시라도 은퇴 후에 차를 바꿀까 고민 중이시라면요. 제발 한 번만 더 계산해 보세요. 기름값, 보험료, 세금, 수리비, 감가 이 모든 걸 연간 비용으로 환산해서 지금의 소득 구조에 맞는지 앞으로 10년 뒤에도 감당 가능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은퇴자가 가장 먼저 후회하는 소비, 그게 자동차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은 아주 오래 갑니다. 노후는 길고 돈은 한정돼 있어요. 차는 바꿀 수 있지만 노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참 어렵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요. 자동차 선택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은퇴 후 어떤 기준으로 차를 선택해야 노후가 안정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요. 차를 사서 내 삶이 더 편해지는가 아니면 부담이 더 커지는가 이 질문이에요. 은퇴 전에야 월급으로 커버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비용들이 은퇴 후에는 전부 생활비에서 빠져나갑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그게 바로 식비를 깎아먹고 기름값이 오르면 병원비를 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는 건 생활비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선택 기준이 바로 차량 크기는 줄이고 유지비는 낮추는 것이에요. 실제로 경차나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대형차 타던 시절보다 월 평균 30만 원 이상 지출이 줄었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누가 3,600만 원을 길에 버리고 싶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감가상각이에요. 은퇴 직후에 새 차를 사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첫 3년 동안 차량 가치는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은퇴자는 이 시기에 새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줄기만 하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때 중고로 샀으면 반은 아꼈겠다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은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예상치 못한 고장 비용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운전 습관이 급격히 바뀌고 차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잦아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들은 전자 장비가 워낙 많아서 작은 문제에도 50만 원, 100만 원이 금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은퇴자에게 정비가 쉬운 차, 부품값이 저렴한 차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차는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지만 은퇴자에겐 생각보다 자존심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나 아직 젊어. 나도 여전히 성공한 모습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차 선택을 크게 왜곡시켜요. 근데요, 노후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기로 사는 거죠. 생활비가 불안하면 행복도 줄고 불안하면 건강도 금방 흔들립니다. 앞으로 20년을 버틸 안정성을 생각하면 차는 절대 과욕을 부리면 안 되는 분야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자는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크게 요동치는 차, 보험료가 매년 치솟는 차, 수리비가 언프리딕터블한 차는 절대 안 맞아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가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차는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노후 재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은퇴 후 차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 기준으로 고르는 게 답입니다.